자,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넘어서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도발을 감행한 것인데요. 지난 26일, 지난 토요일이었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도발이었습니다. 자,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경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평양의 순환 비행장에서 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날아갔기 때문에요. 동쪽 방향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들은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뭐 정확하게 다 잡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홋카이도를 넘어가서 북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주 북한이 여기서 쏜 궤도 자체가 아주 우리 한국과 일본, 미국을 아주 무시하고 약 올리는 위치로 쐈기 때문에 평양의 순환비행기에 쐈는데 저게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아오모리 현우비를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고도가 550km니까 네. 사드 레이더로 봐봤자 사드는 요격을 할 수가 없죠. 네. 약 올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동해상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의 이지삼이 요격 고도가 500km인데 500km 가지고 안 돼요. 550km니까 아슬아슬하게 안 되게 쏴가지고 약을 올리는 거고. 네. 근데 저 궤도를 계속 연장하면 하와이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니들 봐준 거다. 네. 2700km만 쐈지. 만약에 니들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하와이를 쏠 수도 있다. 이렇게 쏜 겁니다. 자, 일단 예측한 거리, 원래 괌까지 발사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은 3,300여 킬로미터를 날려야 되는데 지금 좀 짧은 거리거든요. 그 거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깊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쏜 지점입니다. 발사한 지점이 평양 순환공항 인근으로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시험 발사했다 할 때 순환공항 근처에서 발사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자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에서 발사했다는 것 의미가 있죠.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습니다. 먼저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발사한 거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사를 할 때 일반적인 야전에서 하면은 발사체를 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비행장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아스팔트 위에서 굉장히 고정된 딱딱한 데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저희가 탐지하는데 탐지하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 네, 평양 순환공항. 글쎄요,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바닥이 딱딱해서 그리고 또 빨리빨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북한 평양에 가면은 갈마 비행장이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10년 전까지는 군사용 비행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제 국제공항으로 바꿨는데 거기 외국 여객기는 안 날라오죠. 어쨌든 네. 민간공항으로 돌려놨고 그거 말고 강다리 비행장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읽으면 강다리입니다. 강다리 네. 비행장을 새로 세웠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활주로가 쭉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을 뚫고 지나갑니다. 네. 산 속에 산을 뚫어갖고 활주로를 산을 관통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굴 속에다가 그 터널 속에다가 저런 미사일 발사 차량을 미리 넣어놨다가 네. 갖고 나서 세우기 굉장히 좋죠. 아하. 쏙 들어가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산속 활주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2차 대전 때 이제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워낙 비행기들이 좋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네. 그 엔진 출력이 너무 세가지고 막 쓰레기들이 떠버립니다. 뜨게 되면은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서 사고를 내기 때문에 지금 네. 현대적인 공항은 안 합니다. 네. 안 하는데 북한은 저걸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꺼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장을 가끔 이용하고요. 아하.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방현 비행장 구성시에서 쐈는데 역시 그때도 비행장 인근이었습니다. 네. 비행장 일대에 이제 경락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지하 시설이 있어서 차를 숙였다가 나와서 쏘는 건데 아하. 순환 비행장에도 역시 지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꺼내갖고 급작 사격을 하고 쏙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양 순환공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핵심 부분은 기동성 있는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또 뭐 추가하자면은 김정은이가 빠른 시간 내에 네. 평양에다 빠른 시간 내에 순환 비행장에 가서 네. 발사를 시도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자기가 또 만약 공격을 받으면 도망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비행기의 이 로켓
비행기 엔진이 네. 시동을 해서 불이 나기 때문에 예, 적외선 카메라로 추적을 해도 아하. 처음에 몇 초간은 이게 비행기인지 파염인지 미사일인지. 몇 초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이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 거리로 볼 때 2,7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조금 더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짧게 날아갔던 것,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미사일이 화성 12형, 신형 엔진을 장착한 화성 12형 미사일일 것이다. 중거리 미사일. 아니다. 화성 10형, 무수단 계열로 분류가 되는 미사일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글쎄요. 여기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어떤 미사일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지금 김정봉 실장님 먼저. 네, 최근에 북한이 그래도 엔진을 믿을 수 있는 거는 바로 화성 12형 엔진입니다. 그게 신형 엔진이죠. 그렇죠. 이게 백두산 엔진이라고 그러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RD-250이라 해서 이제 몰래 기술자들한테 배워서 만들었다는 엔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네. 무수단 엔진은 저게 쿠러시아 SLBM에서 이제 개조한 것인데 네. 저거는 최근에 8번 쏴서 7번 실패하고 한 번밖에 아하.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신뢰성 있는 엔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진 자체는 화성 12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미사일 하면은 ICBM뿐만 아니라 뭐 SLBM, IRBM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언급돼서 저희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26일에 발사했던 대함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유명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죠. ASBM이라고 합니다. 안티십 발리스틱 미사일.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을 ASBM이라고 그거는 아닙니까? 잘못됐고 숏레인지가 SRBM이라고 해야 돼요. 숏레인지 네네. 발리스틱 미사일. ASBM은 배를 향해 쏘는 거니까 네. 대함 탄도미사일 용도가 네. 다릅니다. SRBM이죠. 네. 자, 그리고 중거리와 중장거리 MRBM, IRBM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최소 5,000km 이상, 13,000km 이상을 날아가는 ICBM 미사일.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IRBM 계열에 포함되는 그런 미사일일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잠깐 나오는데 북극성 2형 그림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네. 북극성 2형도 IRBM에 속하기 때문에 네. 아까 화성 12형, 무수단, 북극성 2형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네. 그 단분리에서의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급작 사격을 했다 그러면은 네. 북극성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 어떤 미사일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분석 중인데요. 북한이 내일 아침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밝힐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방향, 일본 상공을 관통해서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왜 하필 일본을 관통해서 날아갔을까요? 이 부분도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700km 정도를 날리려면 어쨌든 일본 영상공을 지나가는 방법밖에 별로 없죠. 근데 다음으로 가려면 일본 상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포동 미사일 2번을 날렸을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를 했거든요. 이번엔 전혀 고지를 안 했고 그런 면에서 일본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지금까지 북한은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계속 어포를 놨었는데 갑자기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을 향해서 관통해서 날아갔거든요. 네. 저거는요. 우선 정리를 지금 금방 김정재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과거에는 고지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대포동을 쏘거나 노동을 쏘거나 또는 동창리에서 발사할 때는 다 인공위성을 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할 때는 그쪽에 지나가는 비행기나 배가 없도록 국제기구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기구에 통보되는 걸 딱 보고 일본도 북한이 쏘는구나 알고 우리도 아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군사훈련을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어선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사구역을 미리 발표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정보기관도 북한이 연평도로 쏘려고 하는구나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군사작전처럼 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본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고 미국이 당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레이더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중부지방에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양에서 쏘든 어디서 쏘든 괌으로 지나가면 우리 상공을 지나갈 수 있겠죠. 옆쪽으로. 그렇죠. 그럼 그린파인 레이더가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아하. 방향이 오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볼 때는 북한을 향해서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모든 것을 잡아낼 수 있지만 그렇죠. 모든 레이더들이 다 잡을 수 있죠. 근데 점점 멀리 가면은
점점 멀어지니까 잘 안 보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동을 바라면서 북한 바라보는 레이더가 사드 레이더도 있는데 이게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 괌 쪽으로 쐈으면 괌에는 미국의 사드 레이더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거 다 보고 있겠죠. 보고 있겠죠. 그거를 피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렇게 쏜 걸라고 보이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저런 판단 분석, 우리 군도 지금 물어보니까 공식적인 설명은 IRBM이다라고 하는데 네. 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를 지금 피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 26일 날에 북한이 쐈을 때 우리 청와대에서는 방사포라 그러고 그랬었죠. 우리군은 가만히 있고 미국은 한거리 SRBM이라고 그랬죠. 미사일이라고 했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이 아니다고 성명도 발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듯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틀린 게 돼버렸죠. 네. 우리 군이 나중에 SRBM이라고 그랬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수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는 거고 또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혼란이 안 생기려고 좀 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이거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왜 괌으로 쏘겠다고 실컷 협박을 해놓고선 동태평양을 향해서 쐈을까? 자, 이거는요. 방금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의 그린파인 레이더, 일본의 사드 레이더, 괌에 있는 미국의 사드 레이더들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잔해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저쪽 방향으로 썼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신정수 차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CSIS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네. 지금 이제 오늘 홋카이도로 날아간 방향을 사실 살짝 더 남쪽으로 틀면 괌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홋카이도 쪽으로 상공으로만 쏜 이유에 대해서 괌 쪽으로 가면 잔해 같은 것들을 미국에 의해서라든지 아하. 이런 데 탐지되기 쉽기 때문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쏠 수도 있었는데 저희 김정은한테 전략군 사령관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괌으로 괌 해역 3, 40km 가까이까지 6발인가 8발인가 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네.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레이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찰위성으로 미군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정찰위성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궤도를 살짝 틀었을 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북한이 쏜 발사체가 굳이 미사일이라고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발사체가 일본 영공을 통과한 사례가 지금까지 5차례가 있었다고요? 언제였습니까? 가장 먼저는 1998년입니다. 네. 1998년 8월 31일 날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무수단리에서 대포도 1호를 발사했습니다. 사실상 일본 열도를 지나간 처음 미사일입니다. 당시에도 일본이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다시 한번 은하 2호 그리고 2012년도 이건 이제 일본 열도를 정확하게 지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열도를 스쳐 지나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이 5번째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다 모두가 장거리 로켓,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화된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거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일본을 영공을 통과한 사례가 지금까지 5번, 이번을 포함해서 5번인데요. 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거리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발사 탄도 거리가 나올 텐데요. 자,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한 미사일 2,7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원래 괌까지 발사를 하려고 했으면 3,400km 정도를 날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짧게 날아간 이유 뭐가 있습니까?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 네, 5월 14일 날 북한이 처음 화성 12형을 쐈을 때 네. 상거리가 5,000에서 6,000km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만약에 요번에 쏜 미사일의 엔진이 화성 12형 엔진이라면 이게 한 5,000km 날아가야 정상인데. 그렇죠. 더 멀리 날아갔어야 되는 미사일인데 2,700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탄두가 굉장히 무거워졌거나 아하. 아니면 연료를 적게 넣어서 네. 2,700km에 맞춰야 되는데 네. 2,700km에 꼭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탄두가 더 무거워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두가 무거워졌다라는 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탄두가 무거워졌다. 탄두가 무거워졌을 경우는 아주 폭발력이 큰 핵탄두를 실었거나 아니면
탄두가 여러 개 든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했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탄두 미사일이라고요. 다탄두 미사일, 탄두가 여러 개 있는 미사일이다라는 건데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훈 의원.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MIRV인데요. 저기서 네. I가 인디비주얼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네. 다탄두가 쪼개져서 각자가 정확하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I자가 빠진 MRV도 있습니다. MRV는 그냥 탁 터져갖고 자유낙하하는 건데 이번에 북한이 한 게 다탄두가 맞다면 MIRV냐 MRV냐가 문제가 될 텐데 저는 MRV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지금 방송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좀 전문가들하고 통화해봤더니 그분 생각은 다탄두가 아닌 것 같다. 아하. 단분리이고 마지막에 탄두분리, 단탄두인 것 같다 그러는데 네. 그 부분은도 조금 저 전문 당국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일본에서 발표를 할 때는 떨어지면서 세 개로 분리가 됐다라는 발표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게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로 김정봉 실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탄두가 무거워서 멀리 못 나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 네, 화성 12형은 단탄두입니다. 네. 1단 로켓이기 때문에 네. 1단 로켓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더 이상 분리될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700km 날아갔는데 아마도 한 1,100km 상공에서 로켓을 1단 로켓을 분리하고 탄두만 날아가서 2,700km를 날아갔거든요. 네. 그 탄두가 세 개로 분리됐으면 네. 그게 단분리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역에 가서 네.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 개로 분리됐다면 그거는 다탄두로 보는 게 맞는 것이지 3단 로켓이라 볼 수는 없죠. 네. 자, 지금 다탄두 미사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두가 여러 개인 미사일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요. 이게 하나의 탄두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있는 미사일이다. 근데 이게 보유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이 나오네요. 북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음표를 찍어놨고요. 자, 보유국. 의외인데요, 파키스탄.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있나요? 파키스탄이 1월 달에 스스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다탄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아하. 이렇게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파키스탄이 이제 98년부터 핵실험을 해서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최근에 그냥 미국과 그냥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이 테러범들 은신처다 이렇게 해서 지목을 해서 네. 그냥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탄두 미사일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탄두 미사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이정훈 부장님, 어떻습니까? 자, 다탄두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 네, 말씀드릴게요. 우선 만약에 파키스탄에서 다탄두를 실험한 게 맞다면 북한하고 파키스탄 관계를 보게 되면 북한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좀 과장이라면 북한도 과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 MIRV 같은 경우는 한 개 미사일을 쐈는데 거기서 한 10개, 미국 같은 12개까지 쪼개집니다. 그게 네. 각자 정확한 목표로 가버립니다. 12개의 미사일 쏜 효과를 내죠. 보통 10개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말고 우리 현무 미사일 초기형 같은 경우는요. 쭉 가서는 갑자기 찢어지면서 수류탄, 유탄이라 그런 수류탄만한 것들이 한 1000여 개가 떨어집니다. 네. 뭐 제 표현으로는 콩알탄처럼 떨어진다 그러는데 네네. 그거는 유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초토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만약 북한이 쏜 게 MIRV 개념이라 그러면 한 발을 쏴가지고 여러 목표를 날아가기 때문에 네. 우리 사드로 나중에 요격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렇군요. 그게 아니고 유도가 안 되는 거라면 조금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에는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다탄두 미사일일 경우의 위험성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일반 요격 미사일로 맞출 수 있는 최대 고도가 이 빨간 점선이라고 했을 때 이 고도 내로 들어와야 미사일 한 발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 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가 돼버리면 요격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소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기권을 날아갈 때 10발로 쪼개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쏘면은 뭘 맞출지 모르다가 그렇죠. 못 맞출 수도 있죠. 그러면 10발을 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정확한 정보 판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다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뭐 개발했다, 이런 식의 공식 언급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아,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네. 기술이 지난번에 ICBM 엔진 RD-250, 북한은 백두산 엔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원천 기술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위탁 생산을 했고 네. 유즈마시라는 그 공장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기술자들이 벌써 작년도 3월부터 5월까지 6명에서 10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기술을 전수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러시아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람 숫자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때 RD-250 엔진만 가르쳐줬겠느냐 하는 아하. 부분이거든요. RD-250 엔진 4개 묶으면은 SS-18이라 해서 네. 사탄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드는 거거든요. 옛 소련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이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도 가르쳐주고 아하. 다탄도 기술도 가르치지 않았나는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탑10 팀이 자료 화면을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다탄도 미사일을 공개했던 것 같다라는 점을 찾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탄도 미사일과 단탄도 미사일. 자, 단탄도 미사일은 끝이 뾰족합니다. 아하. 뾰족한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KN-14거든요. 14. 네. KN-14는 KN-08을 이렇게 개량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끝이 둥그렇기 때문에 저게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저게 다탄도 미사일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봤습니다. 아, 끝이 동그랗게. 그러니까 단탄도 미사일은 탄두가 뾰족하게 생겼는데 다탄두는 그 안에 탄두를 여러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그랗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저 ICBM급 미사일들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평가하는 게 객관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위력적인 다탄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무서운 다탄두 미사일. 지금 어느 나라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일단 미국 미사일로 한번 표를 그려봤습니다. 자,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이 아까 말씀하신 사탄 미사일,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소련이 갖고 있었고요. 미국이 당시에도 피스키퍼라고 핵탄두 10개를 탑재한 걸 하나씩 갖고 있었군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걸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재는 미니트맨 3가 핵탄두 3개를 탑재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보유를 하고 있겠죠. 미국이 네. 뭐 그걸 포기 안 하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주력으로 하느냐 문제인데 네. 전쟁이 다시 미 러시아 간의 냉전이 다시 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저것은 정확한 유도 문제하고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타트 협정에 따라서 서로 전략 무기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미니트맨 3를 좀 더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많이 배치를 앞에 내세운 차이죠. 네. 절대 강국은 핵무기 포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김정은이 핵탄두 소형화에 집착했던 이유를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장면. 김정은이 자체 개발했다는 핵탄두, 소형화된 핵탄두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과연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이 정도여서 저희가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이 지름의 크기와 실측을 추측을 해서 저희 뉴스타텐 팀이 핵탄두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 핵탄두입니다. 자, 실제와 거의 유사한 크기로 제작한 핵탄두인데요. 실제 무게는 200에서 300km 정도, 300kg 정도. 자, 이 정도 핵탄두를 축소해서 다탄두에다 실른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미니트맨 3나 냉전 시절 보유했던 유명한 피스키퍼나 이런 핵미사일들처럼 북한도 다탄두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저런 다탄두 미사일은 다 수소폭탄입니다. 아하. 지금 요 구형으로 된 거는 전형적인 플루토늄 탄의 형태인데 네. 원폭 개념입니다. 네. 여기 지금 하나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저걸 플루토늄 조각으로 보시면 돼요. 저걸 압축을 한가운데 모이도록 확 공기 압축을 주면은 네. 한 덩어리가 되면은 임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성자가 이제 활동하는 건데 요것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네. 중수소 등이 융합이 일어나면 수소폭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수폭 안에는 요게 들어가 있고 네. 그 바깥에 이게 하나의 뇌관이 돼서 수폭에 터트리는 게 10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군요. 북한은 원폭 이거를 뭐 다탄두인지 단탄두인지 넣어서 지금 만드는 단계다. 자, 그러면 오늘 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이 핵탄두를 실었다. 그러면 몇 개까지 실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변형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 무게 자체는 200-300kg지만 200kg에서 200kg, 300kg지만은 뭐 전자장치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후추진 장치, 내열 장치, 그다음에 네. 껍질까지 따지면은 한 500kg가 넘어가거든요. 이 하나 탄두를 실으려면 넘어가면 그래서 한 3개 정도면은 1.5톤 가까이 될 겁니다. 아하. 1.5톤 정도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로 화성 12형 엔진이라면 5,000km를 날아가야 될 그 미사일이 2,700km밖에 날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발사 각도입니다. 여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북한은 항상 고각 발사, 그러니까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거리를 최소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북한 영토가 좁으니까 네. 고각 발사를 해서 자기네들의 사거리가 정도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네.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 놓으니까 뭐 대기권 재집 기술이 있느니 실제로 정상 발사는 할 수 없느니 이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정상 발사 능력도 보여주고 또 뭐 대기권 재집 기술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면 네. 2,700km 날아가가지고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고도가 5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하여간 자기들도 정상 발사를 해서 2,700km 날아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스러운 것이 다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하.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핵 공격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정상각도로 쏘게 되면은 쭉 와서 보통 지상에서 한 500m쯤에서 터지게 합니다. 네. 지상에 딱 맞아 터지면은 산도 가려주고 건물도 가려주니까 효과가 별로 안 나거든요. 미국도 보게 되면 원폭 처음 터뜨릴 때 쭉 500m 상공 터지게 하고 그 사이 비행기는 도망가야 되니까 낙하산 달고 떨어뜨렸어요. 아하.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 터지게 하면 지상 효과를 최대화하는 거고 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 80km쯤 거의 대기권에 가까운 데 터뜨립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죽을 수 있어요. 네. 뭐가 문제냐? 제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다운되고요. 네. 방송 장비가 다운되고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레이더가 아웃됩니다. 즉 EMP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효과를 그래서 내는 지금 거죠. 지난번에 북한이 고각으로 쏜 거는 그거를 실험한 것일 수도 있고 아하. 이번엔 지상 공격하는 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만 하신 얘기에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보태서 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미사일의 정체 그리고 원래 거리만큼 쏘지 않은 이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내일 노동신문에 과연 실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내일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자세한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정부의 대응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